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새로운 확장 억제 강화 방안, 이른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국내외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지, 우리가 얻을 이익은 무엇인지 그 의미와 한계를 따져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다단계 주가 조작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내부 직원은 조작단의 운영 자금이 1조 원을 넘었다고 했는데 그 이면에는 의사나 연예인들은 물론 중견기업 오너 같은 거액 투자자들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에서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과 간호법이 통과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어서 진료 차질 등의 불편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룸의 첫 소식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가 정기적으로 핵무기 운용 계획 등도 논의하는 핵 협의 그룹도 만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또는 선언에 불과하고 전반적으로 미지는 회담이었다. 평가는 엇갈립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의 보도를 보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약 80분간 이어진 회담 직후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전략핵 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고 북한의 핵공격 시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 간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 그룹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비롯해 모두 6개의 별도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위한 공동성명,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등입니다. 양국의 진전된 협력 조치가 강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선 원론적 언급만 나왔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입니다. 한영식부터 정상회담, 만찬에 이르기까지 핵심 키워드는 동맹이었습니다. May we do it together for another 170 years.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회담 이후 열린 국빈 만찬도 질 바이든 영부인이 직접 준비한 걸로 알려집니다. 만찬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the music died. 윤 대통령은 오늘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 나섭니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 연설과 여러 경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연입니다. 미국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조율한 사람은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인데요. JTBC가 국내 매체로는 처음으로 존 커비 조정관을 따로 만나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를 묻는 말에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핵협의그룹의 신설을 꼽았습니다. But I think one of the most visible, tangible, demonstrable announcements today with new consultative group on extended deterrence. That is very, very significant, in fact, historic, and we're very proud of that. 내용상 기존 핵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엔 전례가 없던 협의체란 형식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도 논의됐지만 무기 지원을 압박한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Today's visit was not about arm twisting or cajoling. It was about talking to President Yoon and his team about ongoing support to Ukraine. Look. 무기 지원은 윤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그 결정에 우크라이나 국민의 삶과 생계가 달렸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거세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선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며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We're looking to greater opportunities between our two countries across a range of sectors, not just economic and security, but a range of sectors, including people-to-people ties, and that's what we're focused on.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워싱턴 현지를 연결해 이번 정상회담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을 동행 취재 중인 김태영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태영 기자,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죠. 미국 방문 전에 윤 대통령이 언급해서 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인데 이 부분은 일단 공동선언문에는 빠졌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미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부당함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무기 지원 문제는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 역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두 사안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중국은 한미 공동 성명에 대해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워싱턴 선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의 보복을 명시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막판까지도 해당 대목이 워싱턴 선언에 담길지 불분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대응한다는 내용이 워싱턴 선언에 담겼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즉각적인 핵 보복이 명시된 대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대통령실이 또 내세운 성과가 핵 협의 그룹, 약자로는 NCG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핵 운용에 있어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공간을 확보한 것은 평가할 만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핵 사용의 최종 권한은 결국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권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담보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예, 앞서 이제 김태영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한미 핵 협의 그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를 오래 출입한 김민관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대통령실은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사실상 핵 공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맞습니까? 여러 전문가한테 들어보니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번 합의 전 비교 대상으로 자주 거론된 게 나토 사례인데 나토에는 핵 기획그룹, 약자로 NPG가 있습니다. 전술핵을 실제 가져다 놓고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공동기획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것과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기획 대신 협의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동기획이나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운다기보단 토론 형식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획이 들어간 나토 같은 경우는 같이 준비를 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는 협의이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참조하겠다, 이렇게만 해도 할 말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겠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물론 전략자산이 많이 자주 오면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기존보다 얼마나 어떻게 늘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핵탑재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라면서도 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1년 내내 상시 배치를 희망해온 우리 정부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핵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 사거리는 12,000km 이상입니다. 때문에 부산항에 직접 들어오더라도 일본이나 괌에 주둔하는 것과 억제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호주처럼 이 핵잠수함을 공동 건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사실 이처럼 대비하고 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핵 위협 자체를 점점 누그러뜨리고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른바 대화인데 이번 회담에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네, 일단 워싱턴 선언은 북핵 해결보다는 억제력 강화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 억제력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게 곧 북핵 해결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외교적 해결이란 표현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번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핵 문제를 풀어갈지 한미 입장이 부각되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는 어떨까요? 산업계에서는 우리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규제를 푸는 것도 기대했는데 이런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넷플릭스의 테드 세렌도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미국 기업 CEO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넷플릭스로부터 3조 원대 투자를 비롯해 총 7조 9천억 원을 유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돈을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회담에서 미국의 압박 강도를 낮췄다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삼성이나 SK가 채워선 안 된다는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중국 내에서 마이크론이 제재를 당할 경우에 한국이 수출하지 마라라는 거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걸 얻어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 감축법,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를 제한하는 반도체 지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예외 조항을 두거나 적용 기간을 미뤄주길 기대했지만 향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공동성명 말고는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두 정상 모두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Korea to do well. It's creating jobs in South Korea. It's creating jobs in South Korea, not just with SK, but anyway, with Samsung and other industries. So I think it's a win-win. 지금 한미 간의 기술 협력 또 첨단 산업의 이런 그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서 명문화된 추가 조치를 도출하지 못해 아쉽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예, 추가 조치는 없었는데 이런 가운데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죠. 삼성전자의 1분기 반도체 실적이 나왔습니다. 4조 5천억 원이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 삼성이 1980년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적자입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를 낸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역대 가장 큰 4조 5,800억 원의 손실이 났는데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13조 원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겁니다. 적자폭이 1조 원을 넘은 것도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3조 4천억 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 세계 1, 2위 업체가 모두 역대 최악의 실적을 낸 겁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신제품이 잘 팔려서 반도체 부문 손실을 메꿔서 전체 실적은 6천억 원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2분기는 반도체 실적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개선을 위해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감산을 선언했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반도체가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분기는 돼야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 지속과 스마트폰 부분의 실적 둔화 때문에 2분기 전사 이익은 1분기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부터 반도체 부분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거센 압박으로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량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정부와 업계가 함께 미국의 압박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JTBC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다단계 주가 조작 소식입니다. 이미 1,500명이 넘는 투자자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돈을 맡겼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한 내부자는 이들이 굴린 돈이 이미 지난해 1조 원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조를 넘긴 기념으로 조조 파티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알려진 주가 조작 사건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피해도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승열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다단계 주가 조작단 총책인 라모 씨는 취재진에게 불법적 통정 매매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모아서 통정 거래를 하지 않았다. 알았습니다. 그건 대표님 전혀.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만난 내부 직원은 자신이 직접 투자자들 명의 휴대폰으로 주식을 매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팀의 팀장님이 저희한테 막 명령을 해요. 지금 당장 빨리 5분 내로 뭐 체결을 시켜라. 아니면 뭐 매수를 얼마 던져라.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저희는 약간 좀 뭔가 기계 느낌? 가격을 정해 사고 파는 통정 거래를 한 겁니다. 매매팀 직원 한 사람당 관리한 투자자 휴대폰만 30대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로 윗선 지시가 내려오면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투자자의 집이나 사무실 근처로 이동해 약속된 금액으로 매매했습니다. IP 추적을 피하고 이상 거래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드러나게 인증샷도 남겨야 했습니다. 윗선은 물론 같은 팀원 이름도 모르는 다단계 주가 조작이었습니다. 그 닉네임이 당근인데 당근이라는 사람이 항상 그 오더를 내리더라고요. 대표님 보고 계시니까 좀 정신 바짝 차려서 막 베개 타고. 지난해 11월 이미 운용 자금이 1조 원을 넘긴 기념으로 조조 파티까지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파티가 열린 곳은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결제했던 마라탕 식당으로 임창정 씨 부부도 참석했다는 겁니다. 케이크도 이제 1조 조조 파티라고 해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행사도 하고 으쌰으쌰도 하고 해가지고 막 그때 임창정도 오고 임창정 부인도 오고. 당국은 오늘 해당 마라탕 식당을 비롯해 주가 조작단이 활동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주가 조작에 투입된 돈이 조를 넘긴 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임창정 씨 같은 유명 연예인도 있었고 실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의 오너들도 여러 명 이 주가 조작 일당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전국의 고급 리조트와 골프장 등 7개 회사를 거느린 아난티 그룹입니다. 취재진을 만난 한 투자자는 이 회사 이중명 회장의 권유로 다단계 주가 조작단에게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장에서 이종명 회장 때문에 투자했는데 어느 날 내가 마이너스 13억을 썼다라는 게 당신들 말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이 회장의 권유로 투자했는데 크게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주가 조작단 내부 직원과 통화 녹취에서도 이 회장은 이른바 큰 손으로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저희는 막 투자를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를 않아요. 이중명 회장님께서 워낙 저희 회사에 좀 큰 분이거든요. 회장님께서 소개를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당연히 기꺼이 미팅을 하는 거고요. 이 회장은 취재진의 거듭되는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중견기업 오너였던 노모 씨도 마찬가지. 노 씨는 지난 1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주가 조작단 대책 회의에도 참석했을 만큼 핵심 투자자였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텔레그램에선 노 씨가 한 번에 5억 원을 투자해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노 씨는 취재진에게 주가 조작 정황에 대해선 전혀 몰랐으며 과거 큰 돈을 빌린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40억대 투자금을 쏟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100억 다 잃고 그 90몇억 다 잃고 빚이 3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폭락으로 수백억 원을 잃은 고액 자산가 등 투자자 100여 명은 주가 조작단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주가 조작 대상이 된 기업들 중 일부는 오늘도 하한가, 즉 나흘째 하한가입니다. 주가 조작단에게 돈을 맡겼다가 미처 돈을 빼지 못한 투자자들은 신용거래까지 있어 큰 손실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주가 조작 세력들은 사전에 폭락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단 내부 직원들의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한 투자자가 맡긴 현금이 10억이 넘으니 일반 주식 계좌와 CFD 계좌로 나눠 넣겠다고 합니다. 차액 결제 거래로 불리는 CFD 계좌에선 투자 금액의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2,5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지만 주가가 40%만 폭락해도 자본금이 0원이 됩니다.
주가 조작단이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식들은 지난 3일 동안 절반 이상 빠지면서 미처 돈을 빼지 못한 투자자들은 원금은커녕 대부분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본사는 뭐 대가 쳐도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금액도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정작 조작단은 이런 폭락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주가 조작단에서 자금을 관리해온 핵심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해당 주식들이 폭락하던 당일 새벽 총책이 팀장들한테 단체 메시지를 돌려 관련 주식 거래를 중단하라고 했다며 다른 세력이 매도에 나섰는데 이를 막기가 힘들다는 취지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을 앞두고 주가 조작단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집중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한 법무법인이 자신들이 포털 사이트에 내야 하는 광고비를 일부러 더 많이 들게 하려고 누군가 손을 쓰는 것 같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법무법인 관계자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혼이나 성범죄 같은 단어를 입력하자 법무법인들의 홈페이지 링크가 뜹니다. 클릭을 하면 해당 법무법인은 많게는 건당 몇만 원을 광고비로 포털에 줘야 합니다. 서울의 A 법무법인은 최근 몇 년 새 클릭 수가 많아져 광고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담 문의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걸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클릭만 해서 광고비를 나가게 했다고 의심한 겁니다. 사실이라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추적을 해온 경찰은 최근 다른 지역에 있는 비법무법인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포털을 통해 A 법무법인의 인터넷 사이트를 클릭한 단서들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부정한 클릭을 한 게 맞는지, 했다면 얼마나 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법무법인은 경쟁관계에 있는 A법인의 비리 의혹을 검찰에 제보하려 했더니 A법인이 이를 막아보려 음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어제 저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수사 기밀을 사진 찍어 나오면서도 제지받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담당 검사는 몰랐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압수물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1502호실에서 수사 기밀을 사진 찍어 나온 피의자 장모 씨. 함께 조사받던 또 다른 참고인은 장 씨 행동을 보면서 놀랍니다. 당시 지인과 통화에서 자신이 본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런 뒤 압수물 가운데 서류 일부를 가지고 나왔다는 증언도 합니다. 검사 방에 다녀있자 그 압수 자료가 딱 올려져 있던데 잠깐 저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갔나 봐. 거기서 서류 몇 장 뺐잖아. 당시 검사가 장 씨에게 했다는 농담도 전합니다. 검사가 들어오더니 서류 치워야 되겠다는데 서류가 좀 가벼워진 것 같아. 장 씨가 지인과 한 통화 내용도 확인해봤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필요한 압수 서류를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검사 거기서 한의원에 사용적으로 이익을 받아 갖고 있거든. 그거 내면 되지 않나? 이 얘기를 들은 지인은 압수물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말립니다. 나 같으면 사진 찍어놓고 중앙지검에 갔다 온다 이거냐? 가져올 수가 없지 이제는. 실제 장 씨는 이 서류 원본을 본인 민형사 소송에 활용했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압수물을 가져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가져다 놨습니까?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조금 전에 끝난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서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처리가 됐는데요. 국회 연결해보죠. 자, 하예빈 기자,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는데 최소 180석이 필요한데 정족수를 채운 거네요.
네, 민형배 의원의 복당으로 170석이 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180표를 넘겼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가지 특검 법안은 국회 소관상임위의 심사 최대 180일과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을 거쳐야 해서 처리까지는 최장 8개월 정도가 걸릴 걸로 보입니다.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또 여야 간에 대립하는 쟁점 법안이 더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네, 대표적인 것이 방송법 개정안인데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면서 본회의장을 퇴장을 했고 조금 전에는 제가 있는 이곳 로텐더홀에 모여서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 간호법 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가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찬성 179명 그리고 기권 2명으로 역시 가결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간호법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 등은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비상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황일인 기자, 총파업을 언제쯤 하겠다는 겁니까? 네, 언제 할지는 이곳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1일 찬반 투표를 했고요. 83%는 찬성했습니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시기와 방법만 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반대 단체 대표자들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올리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간호법과 함께 이 법안까지 통과되자 의협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여당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라고 한 상태라서 이 거부권이 행사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의협은 사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몫이다, 총파업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강하게 밝혔는데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총파업을 한다는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네, 2000년 의학 분업, 2014년 원격 진료, 2020년 의대 정원 사항까지 3차례 있었습니다. 모두 반대하면서 총파업 카드를 썼었는데요. 간호사 단체와 부딪히는 건 처음이어서 비대위 내부에서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출까 염려하면서 총파업에 주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총파업이 시작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정인아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간호협회를 뺀 의사협회 등 다른 단체들은 기존 의료법으로 처우 개선 등이 가능하니 이 안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반면에 간호사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환경은 열악한데 간호사 수요가 많은 걸 확인하지 않았냐, 그러니 따로 떼어내자,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게 지역사회, 이 네 글자입니다. 기존의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간호사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 건데요. 반대쪽에선 의사 없이 병원 같은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물꼬를 튼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간호사들은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 밖에 많은데 의사는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간호법 규정에 간호사는 의사 지도 하에 진료에 보조를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안 됩니다. 또 오늘 통과된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도 의사협회의 반발이 큽니다. 원래는 의료관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결격 사유로 봤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모든 범죄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병원도 열고 진료도 보는 이른바 불사조 면허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힘들어진 겁니다. 면허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보니 의사단체들이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개정안에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해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건 예외 조항으로 뒀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법을 정부가 오늘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을 6개나 충족시켜야 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걸러내기 법안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특별법에 담긴 조건은 6가지입니다.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여야 하고 전셋집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 있어야 합니다. 크기나 가격이 서민주택이어야 하고 집주인이 전세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조건입니다. 심의를 맡은 피해지원위원회에 주관적인 판단에 지원 여부를 맡겨놓은 애매한 조항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많고 보증금을 많이 떼일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면 경매 우선권을 받거나 LH에 집을 넘기고 거기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최대 402만 원의 긴급 생계비와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다 갖출 피해자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6가지의 항목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건지. 더구나 보증금을 일부라도 받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을 사들여서 보증금의 최소 50%를 돌려주는 법안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얼마든지 환수가 가능하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이른바 스카이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지난 4년간 정시 합격자를 분석해봤더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0명 중 무려 7명이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살았던 김현서 씨는 2년 전 재수로 연세대 정시 모집에 합격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서나 모임에 참석했을 때 보통 서울 경기권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고 느끼고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이른바 스카이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정시 합격자를 분석해봤더니 지역 쏠림이 뚜렷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출신이 제일 많았습니다. 10명 중 7명이나 됩니다. 반면 다른 시도 출신은 5%도 안 됩니다. 다시 입시에 도전하는 N수생 비율도 높습니다. 스카이대학 정시 합격자 5명 중 3명은 N수생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고3 재학생이 합격한 비율은 8%에도 못 미칩니다.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서울의 수치가 높고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차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지나친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무허가 도축장 같은 데서 구출된 동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피난처를 생추어리라고 합니다. 보호단체들은 동물들이 고기가 아닌 생명이라는 걸 말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밀착 카메라 유요한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꼬풀소 보금자리입니다. 네, 이곳은 축산이 목적이 아니라 소들이 동물로서 살아가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묶여있지 않기에 자유롭게 축사 안팎을 오갑니다. 처음 보는 카메라가 신기하다는 듯 얼굴을 들이밉니다. 소들이 이곳에 온 건 1년 전입니다. 한 목장이 문을 닫으며 도살될 위기에 처했는데 동물보호단체가 성금을 모아 구조했습니다. 고기가 아닌 존재로서의 소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도살되지 않고도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소들을 위해 건초도 나르고 풀과 간식도 줍니다. 다 치운 것 같은데. 밖에도 똥이 많으니까 밖에 똥을 같이 또 치우셔야 돼요. 경기도의 한 축사. 미니피그 2마리가 공을 굴리며 간식을 꺼내 먹습니다. 반려동물 번식에 이용되다가 2년 전 동물보호단체로 온 돼지들입니다. 돼지야. 뭐 놀래서 도망가거나 했고 지금 좀 손으로 만지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가까이 가는 데까지도 오래 몇 개월 걸렸고. 하지만 지금은 사람의 손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활동가들과 함께 미니피그를 돌보는 주민은 입맛도 변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래도 나름 돼지고기를 잘 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채식으로 100% 바뀌지는 않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고기 종류는 안 먹고. 5년 전 도살장에서 구조된 염소 다리입니다. 당시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구조된 뒤 무사히 출산을 해서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엔 비좁은 우리에 갇혀 있었지만 이곳에선 미네랄 블록이라고 불리는 영양제도 먹습니다. 야생에서는 원래 바위틈에 있는 뭐 소금이나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여기선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활동가들이 곳곳에 간식을 숨겨둡니다. 잠시 뒤 철창 밖으로 나온 곰들이 간식을 하나둘씩 찾아 먹습니다. 쓸개 채취용으로 사육되던 곰들은 2년 전 자유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피부병에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 살이 굉장히 빠져 있다거나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개처럼 보일 정도로. 보호단체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기로서만 보는 거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돼지도 닭을 보실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인간의 필요 때문에 좁은 창살에 갇혀있던 동물들은 이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동물들의 피난처는 생명이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유요한입니다.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의료인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몰래 주사하다가 붙잡혔습니다. 펜타닐은 미국에서 한 해 7만 명 넘게 숨질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마약류로 꼽힙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이 작은 알약 때문에 7분에 1명씩 목숨을 잃습니다. 팔다리를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사람들. 좀비랜드라는 이름이 붙은 미국 거리입니다. 모두 펜타닐 중독입니다. 펜타닐은 강한 진통 억제 효과로 수술실에서 사용합니다. 경기도 이천 한 산부인과. 간호조무사 조모 씨는 4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수술실에서 11차례에 걸쳐 펜타닐 37개를 빼돌려 투약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병원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무슨 가만한 거죠? 출산과 수술 환자에게 사용한 거로 기록한 겁니다. 조 씨 남편이 지난 1월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서야 문제가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일은 계속했습니다. 지금 근무 중이고요. 그런 일 없고요. 당황스럽네요. 요즘 야간 근무인데. 병원은 약물과 인력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좀 드러난 날이라 조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경찰은 조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10대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이 생중계된 온라인 게시판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울증에 처방되는 약을 악용하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부터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해온 A씨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졸피뎀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하거나 한 번에 몰아서 먹는 방식입니다. 오프라인 모임에 수차례 참석했다는 B씨는 졸피뎀을 술에 타먹는 걸 직접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저한테 권유한 적은 없는데 집에서 졸피뎀을 본 적은 있어요. 우울증 갤러리를 운영하는 DC 인사이드 측은 문제가 되는 키워드를 지우고 있다고 했지만 졸피뎀이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은 우울증 미니 갤러리, 우울증 갤러리 대피소 등 다른 게시판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우울증 갤러리 사람들이 모여 약물과 술을 섞어 마시다 사망한 사건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화명을 검색해봤습니다. 실제 장례식에 다녀왔다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글이 수백 개 올라와 있습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이 쏠렸을 때 묻혔던 사건들이 다시 공론화돼서 처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JTBC 유선입니다. 경찰에게 발길질을 하며 욕을 하는 13살 청소년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찾아 확인해 보니 처벌할 방법도 마땅히 교육할 방법도 없습니다. 아이 행동도 문제지만 어른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아직 어린 티 나는 아이는 경찰관에게 욕을 합니다. 경찰관은 화내지 않고 말려보지만 듣지 않습니다.
이거 아쉬울 때만 존댓말하고 뭐 하는 거냐? 발길질하고 욕설을 이어갑니다. 어제 온라인에 빠르게 번진 영상입니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17일 충남 천안 한 파출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소녀는 택시를 타고 돈을 내지 않았다가 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기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왔습니다. 경찰서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상습 무임승차와 절도로 여러 차례 붙잡혔지만 매번 풀려났습니다. 만 14세를 넘지 않는 촉법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할 수도 그렇다고 교화할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자는 영상이 퍼진 게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항의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도로 위는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대체 언제 가고 멈춰야 할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바일 이슈 시작합니다. 사람을 봐야 되고 신호도 봐야 되고 운전자가 눈깔이 뭐 12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불합리해요. 먼저도 친구 시대가 있기 때문에 친구 시대를 보시고 오셔야 돼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있잖아요. 아니 그거 보고 갔는데. 네, 12년 만에 국빈 방문, 한미 정상회담의 손익계산서는 앞에서 조금 봤고요. 눈에 띄는 것은 유독 많았던 한미 정상 내외의 스킨십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사실 흔치 않은 일이죠. 대통령도 퍼스트 레이디도 이번 방문으로 거리는 꽤 가까워졌고 그건 나름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앞으로 누가 더 이 스킨십을 잘 이용하냐가 관건이겠죠. 또 구체적이지 않고 중국, 러시아와 멀어지는 대가치고는 작다는 평가도 있지만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 이걸 재확인하겠다. 점점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미국의 핵 능력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확장 억제가 이번 방문으로 강화되는 것도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대화나 평화 얘기는 너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책임은 비핵화와 전혀 반대 길을 걷고 있는 북한이 먼저 있지만 혹시 우리도 연일, 미사일, 핵공격, 압도적, 보복 이런 살벌한 말들의 연속 속에서 평화란 단어는 아예 잊었을까 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확장 억제도 중요하지만 대화도 필요하다. 평화는 전쟁보다 원가가 훨씬 저렴하다는 전직 국정원장의 말도 들을만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코너킥이 골문에 빨려 들어간 이 장면. 그저 행운일까요? 절묘한 골들이 K리그를 돌풍과 반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과감한 로테이션에도 대전의 공격 축구는 그대로였습니다. 전북을 강하게 압박했고 후반 5분 날카로운 크로스를 달려든 안토니 밀어넣어 앞서갔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장면은 후반 28분 나왔습니다. 이진현이 왼발로 찬 코너킥이 절묘하게 휘었고 골대를 튕긴 뒤 빨려 들어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지켜본 이 골은 그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2번 코너킥을 얻었을 때 골키퍼 움직임을 파악하고 빈틈을 찾은 겁니다. 네, 사실대로 얘기하면 노렸습니다.
이제 상대 골키퍼가 좀 앞으로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바로 직접 한번 참아야겠다라고. 막판 전북이 한 골 쫓아왔지만 대전 골문은 더 뚫리지 않았습니다. 대전이 3위로 올라선 반면 9위에 머문 전북은 홈팬들 앞에서 고개 숙였습니다. 강원은 극장골로 9경기 만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2골씩 주고받으며 맞선 후반 45분, 수비수 이용희는 이렇게 골을 빚어냈습니다. 상대 맞고 튄 공을 가슴으로 받아 몸을 튼 뒤 오른발 발리슛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추가 시간 심판 판정이 찜찜함을 남겼습니다. 서울 팔로세비치가 슛을 때린 찰나 휘슬을 본 주심은 경합 과정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골은 없던 일이 됐는데 동료 발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확인돼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오심으로 판단하고 해당 심판에 배정정지 등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17세 이하 여자 축구대표팀의 경기, 역사에 남을 기록이 나왔습니다. 골문 앞에서 툭 찼는데도 들어가고 측면에서도 쏙 들어갑니다. 수비 2명을 제치고 또다시 골을 넣자 상대 골키퍼는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는데요. 타지키스탄과의 맞대결에서 무려 16골을 넣었습니다. 16대 0 대승이고 해트트릭을 한 선수도 2명이나 됩니다. 그래도 A매치 최다 골차 승리는 2009년 대만전인데요. 당시 19대 0으로 이겨 역대 1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한낮엔 따뜻한 남서풍과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와 비교해보니 그 차이를 더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어제는 파랗게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10도에서 15도 정도의 기온 분포를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노랗게 표시된 부분, 대부분 20도를 웃도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밤에는 제주와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모레 토요일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이렇게 차츰 구름이 끼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8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1도, 전주와 대구 24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구름이 끼고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자, 모레 토요일엔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낮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이 처치곤란한 음식들에 관한 친환경 청소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세제 사용량도 동시에 줄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래된 밀가루는 과일을 씻거나 프라이팬 기름을 제거할 수 있고 김치통의 냄새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남은 식빵은 냉장고 탈취에 효과적인데요. 살짝 부어서 쿠킹포일로 감싼 뒤 구멍을 뚫어서 냉장고에 두면 냄새를 잡아줍니다. 끝으로 이 사용한 녹차 티백은 물에 담가서 전자레인지에 조금 돌려주면 전자레인지의 그 꿉꿉한 냄새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내일 뉴스룸은 백상예술대상이 끝나고 저녁 8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